2장. 저녁 어스름이 되어서야 그레고르는 초주검 같았던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않았던 덕에 더는 골아떨어질 수 없을 만큼 늘어지게 자고 잘 쉬었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날랜 걸음 같은 기척이며 현관을 향한 문이 조심스레 닫히는 소리에 잠을 깬 것 같은 느낌도 어렴풋이 남아있어 썩 개운치만은 않았다. 천장과 가구 위쪽으로 흐릿하게나마 창밖 가로등이 비추었으나 그레고르가 누워있는 바닥은 아주 침침했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서 그는 천천히 문 쪽으로 몸을 틀어보다가 아직은 서툴러 능숙하게 움직일 수 없지만 더듬이가 제법 쓸모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왼쪽 옆구리의 묵직한 통증으로 짐작하건대 거기 상처가 길쭉하게 뻗어 있는 게 분명했다. 두 줄로 난 그 많은 다리로 움직이는데도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심하게 절룩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오전에 난리법석을 떠는 동안 다리 하나를 심하게 다쳐서 덜렁덜렁 그냥 매단 채 끌고 다니는 꼴이었다. 하긴 그만한 정도에서 상처가 그런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간신히 문 앞에 이르러서야 그는 자기가 왜 그렇게 열심히 몸을 움직였는지를 깨달았다. 어디선가 솔솔 음식 냄새가 풍기는데 거기 달짝지근한 우유가 담긴 접시에 하얀 빵 조각들이 동동 떠 있었다. 너무 좋아서 그는 웃음이 터질 것 같았다. 아침과는 비할 수 없이 배가 고파서 머리를 그대로 우유에 쳐 박았다. 우유에 거의 눈까지 잠길 지경이었으나 곧 머리를 쳐들고 말았다. 그걸 먹자면 온몸이 함께 헐떡거려야 하니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우유 맛이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이다. 오라비가 워낙 우유를 좋아하니 아마 그 생각을 하고 누이가 가져다 둔 모양이지만 이제는 도무지 그 맛이 아니었다. 도저히 그걸 그냥 먹을 수가 없어서 접시에서 고개를 돌린 채 힘들게 기어 다시 방 한가운데로 돌아오고 말았다. 문틈으로 보이는 저 바깥 거실에는 가스불이 밝혀져 있었다. 이 무렵이면 아버지는 보통 목청을 높여 어머니 그리고 이따금 딸내미도 곁에 앉혀두고 애지중지하시는 석간신문을 읽어주곤 하셨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누이는 아버지가 읽어주신 신문 내용을 기억했다가 그레고르에게 이야기하고 종종 편지에도 써보냈는데 생각해보니 요즘 들어서는 별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마치 집이 텅 빈 것처럼 아무 인기척이 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어찌 이리들 고요하게 지내시나? 그레고르는 다시 혼잣말하며 부모님과 여동생이 자기 덕에 제법 이 정도 좋은 집에서 이토록 평온히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뿌듯하고 또 흡족한 마음이 들어 물끄러미 어둠 속 눈앞을 응시하였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박살이 나게 되었다. 이 평온함, 쾌적하고 단란한 생활 수준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될 텐데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싶어서 심란했다. 암울한 생각을 떨쳐내고자 그레고르는 애써 몸을 움직이며 방 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그 길고 긴 저녁 시간에 그의 방 한쪽 문이 그리고 다른 쪽 문이 각각 한 차례씩 아주 살짝 열리는 것 같더니 곧 닫혀버렸다. 아마도 누군가가 방으로 들어오려다가 곧 마음을 바꿀 만큼 생각이 복잡한 모양이었다. 그레고르는 그렇게 망설일 필요 없이 바로 들어오게 하려고, 아니, 최소한 그게 누구였는지 좀 알고 싶은 마음에 거실로 향한 문 바로 곁으로 몸을 옮겨 기다렸으나 안타깝게도 문은 더 이상 열리지는 않았다. 문이 다 잠겨 있던 오늘 아침에는 그 방으로 들어오려고들 그토록 애를 쓰더니 한쪽 문은 그가 이미 열어두었고 다른 쪽 문도 하루 종일 열려 있었는데 누구도 이제 더는 그의 방으로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열쇠 또한 방 안이 아니라 바깥쪽에 꽂혀 있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거실의 불도 모두 꺼졌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그때껏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었다는 게 확실해졌다. 세 사람 모두 조심조심 발끝 걸음으로 살살 거실을 떠나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다음날 아침까지 이제 아무도 그레고르 방으로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덕분에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게 돼 자신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야 할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된 셈이었다. 반면 지난 5년 동안 살았던 자기 방이지만 이제 그 바닥에 납작하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니 높은 천장이 더 썰렁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심란해서 정말 걷잡기 힘들었다. 그 참담함을 떨쳐내려 그랬는지 얼떨결에 몸을 돌려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소파 밑은 등짝도 좀 눌리고 고개를 쳐들 수도 없었으나 마음은 오히려 편하고 뭔가 꼭 들어맞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몸뚱이가 너부대대해서 소파 밑에 완전히 몸을 숨길 수 없는 게 유감일 따름이었다. 허기가 몰려와 몇 번이나 잠을 깼고 소파 밑에서 잠을 지새우는 비몽사몽 속에서 끊임없이 근심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역시 얌전히 굴면서 가족들을 배려해야만 그들도 함께 인내하고 결국 그레고르의 흉측한 몰골을 받아주려는 희망으로 결론이 나곤 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레고르는 자신의 결론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아직 한밤중이나 다름없는 꼭두 새벽이었다. 겉옷까지 거의 차려입은 누이가 거실 쪽을 향한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더니 몹시 긴장한 모습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오라비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알아보지 못한 채 둘러보다가 소파 아래로도 눈길을 돌렸다. 도대체 어디 숨은 거야? 어디 멀리 날아갔을 리는 없는데. 그녀는 한참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기겁을 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추스리지 못한 듯 결국 있는 힘껏 다시 문짝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자신의 태도를 반성이나 하는 것처럼
다시 문을 열더니 마치 중환자실에, 아니 낯선 일을 찾아오는 듯 살금살금 발끝 걸음을 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레고르는 소파 바깥을 향해 머리를 축혀 올리고 그녀의 행동을 가만히 관찰했다. 자기가 우유를 먹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는 걸 과연 저 애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 더욱이 그게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란 것까지도 눈치를 채고 부디 오라비가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는 당장 소파 밑에서 뛰쳐나와서 누이 발치에 몸을 던지고 제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가져다 달라고 애걸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이가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지 않을 경우 누이에게 굳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애를 쓰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누이는 접시 주변에 우유가 몇 방울 흩어져 있을 뿐 거의 그대로임을 알아차린 듯 바로 그걸 집어들었다. 당연히 맨손으로 잡은 건 아니었고 걸레를 가져와서 잡기는 했으나 아무튼 그 냄새나는 접시를 고맙게도 바깥으로 치워주었다. 누이가 이제 우유 대신 뭘 가져올지 그레고르는 굉장히 궁금해하며 온갖 추측을 다 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궁리를 해도 예쁘고 착한 누이 동생이 들고 올 음식이 무엇인지는 전혀 가늠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누이는 놀랍게도 그의 입맛을 알아보기 위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 이미 상하기 시작한 오래된 채소며 저녁 밥상에서 나온 게 분명한 하얀 국물이 엉겨 붙어 있는 뼈다귀, 건포도와 아몬드 조금, 벌써 이틀 전에 그레고르가 맛이 갔다고 치워버렸던 치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빵, 버터를 바르고 소금을 살살 뿌린 빵까지 골고루도 챙겨와서는 오래된 신문지 위에 죄다 펼쳐 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적당히 물이 담긴 접시도 하나 다시 갖고 왔는데 그건 분명히 그레고르의 처지를 제대로 파악했다는 증거였다. 이 마음씨 고운 누이는 자기 앞에서 그레고르가 개걸스레 먹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리란 심정까지 헤아린 듯 서둘러 방에서 나가 주었고 바깥에서 열쇠까지 돌려 방문도 확실히 잠가 주었다. 가엾은 오라버니에게 이제 마음 놓고 음식들을 즐겨도 된다는 걸 분명히 알게 해주려고 그랬음이 틀림없었다. 드디어 음식을 향한 행진을 위해 그레고리의 가녀린 발들이 부르르 떨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저기 남아있던 상처들이 깔끔히 나아버린 게 확실했다. 더 이상은 어디도 불편한 데가 느껴지지 않으니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재생 능력이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심지어 한 달 전 칼끝에 베어 아물지 않은 손가락 상처가 아직 좀 남아있었는데 말이다. 섬세한 감각들은 점점 사라지는 건가? 그레고르는 잠시의 걱정을 접어두고 구미를 자극하는 음식을 향해 군침을 흘리며 달려가 먼저 치즈에 입을 댔다. 흡족한 마음에 그렁그렁 눈에 눈물까지 맺힌 채 상한 채소와 치즈 그리고 맛이 변한 소스까지도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그에 비해 신선한 음식들은 도무지 맛이 없었다.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입에 맞는 음식들과는 굳이 저만치 떼어 놓아야 할 만큼 그 냄새조차 역겨웠다.
그렇게 허둥지둥 입에 맞는 걸 몽땅 먹어치우고 나니 금세 노곤해서 홍곤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오라비에게 누이는 천천히 방문 열쇠를 돌리며 잠시 물러나 있는 게 좋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잠이 막 쏟아지던 참이었는데 열쇠를 돌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잠이 깬 그레고르는 다시 서둘러 소파 아래로 기어들었다. 하지만 누이가 방에 들어와 잠시 머물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풍성한 식사로 한결 동글동글해진 갑충의 몸뚱이가 소파 및 좁은 공간에 들어가니 제대로 숨쉬기조차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질식사를 할 것 같은 기미가 느껴지는 걸 간신히 참으면서 다소 튀어나온 버러지의 눈으로 누이 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오라비의 상태를 살필 겨를이 전혀 없는 듯 그레고르가 흘린 음식 부스러기뿐 아니라 전혀 손대지 않은, 아니 입도 대지 않은 음식들까지 이제 더는 쓸모가 없다는 듯 빗자루로 모조리 쓸어 모았다. 그렇게 쓰레기통에 넣어 허겁지겁 나무 뚜껑으로 덮어버리더니 방 밖으로 죄다 가져나갔다. 누이가 등을 돌리자 곧바로 기어나온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오그린 채 숨어있느라 힘겨웠던 몽둥이를 드디어 쭉 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레고르는 하루에 2차례씩 음식을 받아 먹었다. 부모님과 식모 언니가 아직 잠에서 깨기 전 이른 아침에 한 차례, 그리고 식구들이 모두 점심을 먹은 뒤에 한 번 더 얻어 먹었다. 부모님은 점심 식사 후 잠시 낮잠을 주무시고 식모 언니는 이것저것 심부름거리를 만들어 누이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양이었다. 그들도 그레고르가 굶어 죽기를 바랐을 리는 없다. 하지만 그가 뭘 어떻게 먹고 지내는지 그 소상한 내용을 자꾸만 캐물을 엄두가 나지 않으니 누이한테 모두 맡겨버린 셈이었다. 누이는 아마 시시콜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떠들어봤댔자 가족들이 더욱더 비통할 따름이니 조금이라도 그걸 줄이는 게 낫겠다는 입장이었을 거다. 그레고르는 그 사건이 터진 날 아침결에 대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의사 선생님과 열쇠공을 돌려보냈는지 궁금하지만 그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목소리가 변하면서 자신들이 그레고르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으니 누이는 물론 그 누구도 버러지가 된 그레고르는 여전히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으리란 사실을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 보니 그의 방에 누이가 이따금 들어온다 해도 그가 들을 수 있는 건 오가며 내뱉는 누이의 한숨 소리와 여러 천사의 이름을 불러대는 탄식 소리가 전부였다. 그나마 누이가 이 모든 일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에는 물론 완전한 적응이란 있을 수 없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제법 친절한 혹은 친절하다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표현들을 이따금 얻어들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다. 아, 오늘은 맛이 괜찮았나 봐. 그레고르가 깨끗이 먹어치운 접시를 보면 누이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인 경우는 몹시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런, 또 그냥 잔뜩 남겨놓았네. 그런데 이렇게 잔뜩 남기는 경우가 점점 더 빈번해졌다. 그레고르는 이제 어떤 소식도 누구에게서 직접 들을 수는 없게 되었으나 이따금 옆방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고 대략의 사태를 짐작할 수는 있었다.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뭔가 소리가 난다 싶으면 얼른 더 가까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어가서 그 문짝에다가 몸을 비벼대며
귀를 바짝 가져다 붙이곤 했다. 특히 처음 얼마 동안은 밖에서 들리는 그들 대화는 그레고르와 무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았다. 좀 애둘러서 얘기해도 그것 역시 한결같았다. 처음 이틀은 식사 때마다 번번이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 논의를 했다. 사실 식사 때가 아니고 그 중간에도 늘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구라도 집에 혼자 있게 되는 걸 꺼려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집을 통째로 비울 순 없어서였던지 최소한 늘 집에는 두 식구가 남아 있었다. 부엌 담당이던 식모 언니도 사건 첫날 이미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부디 자신은 나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다. 그리고 15분 후 작별 인사를 하며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준 점에 대해 눈물을 흘리고 고마워하며 집을 떠났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식모 언니가 뭘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가족 중 누구라도 그녀에게 특별히 뭘 요구한 바 없건만 그녀는 아무리 사소한 얘기라도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겠노라고 혼자서 거듭 맹세를 하고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제 부엌 일은 어머니와 누이가 맡아야 했다. 물론 모두 식욕이 줄어든 탓에 뭘 크게 준비할 일은 없었다. 그레고르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반복하는 매일 똑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난 됐어, 실컷 먹었어 라는 답변 외에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아예 술도 끊어버리신 모양이었다. 사건이 터진 첫날부터 사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누이에게 현재 집안의 재정 형편이며 앞으로의 전망 일체를 상세하게 설명하셨다. 아버지는 아예 술도 끊어버리신 모양이었다. 사건이 터진 첫날부터 사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누이에게 현재 집안의 재정 형편이며 앞으로의 전망 일체를 상세하게 설명하셨다. 이따금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서 5년 전에 말아먹은 사업체의 살림 찌꺼기에서 건져낸 작은 금고 속에 있었던 거라며 무슨 서류며 영수증, 장부 따위를 꺼내오곤 하셨다. 그런 다음 몹시 복잡하게 생긴 열쇠로 금고를 열어 어떤 자료를 열심히 꺼내신 다음 다시 찰칵 하고 금고를 잠그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이따금 아버지에게 목이 마르지 않냐, 원하시면 가서 맥주를 좀 사오겠노라고 분위기를 띄우는 누이의 목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내내 묵묵부답일 뿐 아무 답이 없었다. 누이는 아버지 심기를 살피려는 듯 경비 아저씨네 아줌마한테 그 정도 심부름을 부탁할 수 있다고도 말을 보탰지만 아버지는 단칼에 됐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여 말을 자르곤 했다. 그럼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이어지지 않았다. 자기 방에 갇혀 살기 시작한 이후 그레고르가 문짝에 귀를 바짝 대고 엿듣게 된 아버지의 설명 중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반가운 소식도 조금 있었다. 아버지의 지난 사업에서는 한 푼도 건질 게 없다고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아버지가 하신 적이 한 차례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레고르도 당연히 그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파산에 이른 탓에 당시 그레고르의 관심은 어떻게든 온 가족이 겪게 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속히 출구를 찾아 거길 벗어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고 아울러 그 모든 걸 잊으려 했다. 그래서 불같은 열정으로 당장 일에 뛰어들었고 한낱 인턴으로 들어간 직장에서 불과 하룻밤 사이에 정규직 영업사원으로 승진을 했다. 떠돌이 영업사원에게는
일반 사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돈 벌이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거래회사를 상대로 실적을 올리면 해당하는 배당액이 곧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귀가 후 이를 탁자에 떡 올려놓으면 식구들은 깜짝 놀라고 마냥 행복해서 저절로 입들이 벌어지곤 했다. 한껏 좋은 시절이었다. 그 후에도 그레고르에게 가족 모두 풍족하게 지낼 만큼 꾸준히 돈을 벌 기회가 왔고 실제로 그렇게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처럼 눈부신 행복을 다시는 맛볼 수 없었으니 가족들도 그렇고 그레고르도 일종의 타성에 길들여진 탓이었다. 가족들은 그레고르가 벌어오는 돈을 당연히 받아서 썼고 그 또한 아낌없이 돈을 내놓았으나 그런 과정에서 각별하고 끈끈한 정 같은 게 점점 더 희미해졌다. 단지 누이만이 그레고르와 좀 돈독한 관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레고르와 달리 누이는 음악을 무척 좋아하고 바이올린도 멋지게 연주할 줄 알았다. 그래서 비용이 엄청 드는 일이었지만 그레고르는 비용에 상관없이 내년에는 누이 동생을 음악대학에 보낼 계획도 조심스레 세워놓았다. 닥치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기 출장 후 집에 돌아와 머무는 동안 그레고르는 누이 동생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다. 남매는 종종 누이가 음악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아주 막연하고 꿈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부모님은 현실성 없는 일이라며 시덥잖은 소리로 여길 뿐 한 번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벌써 오래전부터 어떻게든 이 꿈을 이루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성탄 전야에는 이 기쁜 소식을 알리며 함께 축하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문짝에 몸을 붙이고 끙끙대며 뭐라도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주워 들으려 애쓰는 꼴이 되었다. 어느새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며 지나갔다. 몸을 문에 붙이고 엿듣는 일이 때로 너무 고되고 더는 버티기 힘들어서 끙끙대다가 문짝에 그만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으나 그레고르는 얼른 자세를 바로잡아 머리를 고추 세우곤 했다. 살짝 부딪힌 소리가 옆방에서 들린 탓에 거기서 얘기를 나누던 가족들이 그만 말하기를 그친 때문이었다. 저 애가 또 뭘 하는가 보네. 잠시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분명 방문 쪽으로 돌아보며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렇게 얼마가 지난 후에야 끊겼던 대화가 다시 이어지곤 했다. 그레고르는 이제 드디어 사태의 전모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시시때때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덕분인데 그건 어머니가 단번에 알아듣지 못한 탓이기도 했고 실은 아버지 당신이 오래전 집안의 재정 문제를 방치해둔 탓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은 온갖 재난과 시련으로 거덜났던 예전의 살림 찌꺼기에서 뭔가 상당히 남아있는 게 있다는 뜻이었고 더욱이 그걸 건드리지 않았더니 그 사이 살짝 이자까지 불어났다는 얘기였다. 게다가 그레고르가 매달 집에 갖다 준 돈도 다 써버리지 않아서 그는 자기 몫으로는 용돈이나 조금씩 가져다 쓰는 정도였던 덕에 그동안 쌓인 돈도 제법 된다는 것이었다. 문짝에 몸을 바짝 붙이고 그 얘기를 모두 엿들으면 전말을 알게 된 그레고르는 이 예상하지 않았던 신중함과 알뜰함에 연신 감탄을 하며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여분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진즉 알았다면 그는 아버지가 사장에게 진 빚도 훨씬 더 많이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 지긋지긋한 영업사원 일도 계획보다 훨씬 더 일찍 그만둘 수 있는 거였다. 하지만 지금 여러 사정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런 식으로 방치해둔 아버지의 처사가 정말 너무도 훌륭하셨다는 사실에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의 돈으로는, 그래봤자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는 도저히 그들 가족이 나머지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현실이었다. 원금을 까먹기 시작한다 해도 한두 해 지나면 곧 바닥이 드러날 딱 그 정도의 액수였다. 그러니 그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꼭 쥐고 있어야만 할 비상금에 해당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별도의 집안의 생활비를 벌어야만 한다.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시나 이미 나이가 많이 드셨고 또 지난 5년 동안은 아무 일도 않고 지내신 탓에 새로운 일을 찾을 엄두를 낼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건진 건 별로 없다고 해도 평생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시다가 요 5년 처음 늘어지게 쉬었던 탓에 몸집이 많이 불어 거동도 크게 둔해진 상태였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을까? 어머니는 천식을 달고 사시는 분이라 집안에서만 돌아다녀도 숨이 가빠지고 안 그래도 이틀에 한 번 걸로 호흡 곤란이 와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아래 놓아둔 소파에 누워 숨을 고르며 지내는 형편이었다. 그렇다면 누이가 나서서 돈을 벌어올 수 있을 것인가? 나이는 어느새 17만큼 먹었지만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누이 동생은 여전히 응석바지 애기나 다름없었다. 가끔 집안일을 거들기는 하지만 그저 옷이나 예쁘게 차려입을 줄 알고 그만한 연회에도 몇 차례 놀러가서 거기서 바이올린 연주하고 오는 철부지 딱 그 정도였다. 가족들이 처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시작한 이후 같은 이야기를 엿듣게 될 때마다 그레고르는 문에서 몸을 돌려 그 옆에 있는 차가운 가죽 소파에 몸을 던졌다. 너무 부끄럽고 울컥한 심정을 추스리기 힘들어서였다. 때로는 거기 그렇게 들어 누워서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밤을 꼴딱 새우며 몇 시간 동안 소파 가죽을 긁어대기도 했다. 때로는 죽은 힘을 다해서 의자 하나를 창가로 끌고 가서는 창틀로 기어올라 의자에 몸을 의지하고 창문에 기댄 채 시선을 저 멀리 창밖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그건 아마 이전에도 그렇게 창밖을 내다보며 느꼈던 어떤 충족감 같은 기억들이 올라왔기 때문이었을 거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이 아닌데도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게 점점 더 희미하게 감지된다. 창문 너머 병원 건물도 전에는 날선 윤곽들이 너무 차갑고 도드라지게 보여서 슬며시 시선을 돌리곤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 형체조차 제대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레고르의 집은 상당히 조용하지만 시내 한복판인 샬롯테 거리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에는 창밖으로 아무런 형태가 잡히지 않고 잿빛의 하늘과 땅조차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았다. 자기네 주소를 알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자신이 어느 막막한 황야에 와 있는 줄로 오해했을 정도였다. 영민한 그의 누이는 의자가 창가에 놓여 있는 걸 딱 2차례 본 후로부터는 그의 방을 청소하고 나면 언제나 의자를 다시 창가 옆의 같은 자리에 정확히 가져다 놓았다.
게다가 이제는 안쪽 창문까지 활짝 열어놓았다. 그레고르가 누이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오라베를 위해 여러 일을 챙겨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누이 동생이 베푸는 여러 호의를 그는 훨씬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도무지 말을 할 수 없으니 정말 미안하고 괴로웠다. 누이는 이 난감한 일을 죄다 덮어버리려고 무던히 또 애를 썼고,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일을 한결 수월히 해치우는 요령도 익히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레고르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누이가 문 여는 기척만 나도 금세 소스라치곤 했다. 누이는 방에 들어오면 마치 문 닫을 시간도 없어 서두르는 것처럼 냅다 달려가서 두 손으로 힘껏 창문을 열어젖혔다. 숨이 막혀 곧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다. 바깥 공기가 아직은 차가운데도 창가에 그대로 선 채 연달아 심호흡했다. 그러는 걸 보고 있자면 행여 누가 그레고르 방을 훔쳐보기라도 할까봐 안절부절하던 때가 언제였던가 싶다. 매일 이렇게 두 차례씩 방에 들어와서 난리법석을 떠니 그레고르는 하루 종일 소파 밑에 기어들어가 벌벌 떨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만약 그레고르의 방이 창문을 닫고도 그와 함께 편안히 숨을 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했지 절대로 오라버니에게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그레고르의 변신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때의 일이었다. 누이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레고르 오라버니의 몰골을 보고 새삼 기겁할 까닭이 없을 것 같았다. 그날도 그레고르는 의자에 올라가 몸을 세운 채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누이가 평소보다 좀 일찍 방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모습을 고스란히 들키게 되었고, 그게 너무 괴이했던지 누이는 다시 기겁을 했다. 그레고르가 창문을 막고 서 있으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문을 열 수는 없고, 그래서 방에 들어오지 않고 나갔더라면 그건 그렇게 뜻밖의 일은 아니었다고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누이는 그냥 멈칫하며 방에 들어오지 않았던 게 절대 아니고 질색을 하며 물러서더니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 하는 듯 아주 세차게 방문을 닫아버렸다. 모르는 사람이 아마 이 장면을 보았더라면 그레고르가 누이를 물어뜯을 작정으로 거기 숨어 기다렸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레고르는 누이를 생각해서 얼른 소파 밑에 들어가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하지만 누이는 정오가 되어서야 다시 나타났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다. 누이의 안색을 살피며 그레고르는 여전히 자신의 꼬락서니가 견디기 힘들 만큼 흉측스럽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더욱이 앞으로도 내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자기 몸의 작은 일부라도 소파 밑에서 삐죽 나와 있는 걸 보면 누구라도 곧 달아나는 게 인지상정일 것이었다. 아마도 누이 딴에는 그런 걸 참느라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으리라 여기며 자기 마음을 애써 추스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몰골이 누이 동생의 눈에 조금이라도 덜 띄게 하는 방법을 찾아 어느 날 얇은 담요 하나를 자기 등에 실어와 소파 위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담요로 자기 몸을 완전히 덮어. 이제는 누이가 행여 몸을 구부린다고 해도 오라비의 생김새가 잘 드러나 보이지 않게 했다. 이 작업을 하느라 그는 자그만치 4시간이나 끙끙거렸다. 굳이 담요로 몸을 전부 덮을 필요까지는 없다 싶으면 누이가 그걸 벗길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몸을 그렇게 담요로 전부 덮는 것. 그레고리 오라비도 좋아서 그럴 리는 결코 없다는 건 금세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누이는 담요로 둘둘 덮은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한 번은 오라비가 이토록 애쓰고 있다는 걸 누이가 어찌 받아들이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담요 밖으로 조심스레 머리를 내밀고 누이의 동태를 살폈는데 역시 고마워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처음 2주 동안은 부모님은 아들 방에 들어와 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두 분의 대화를 통해 지금 누이가 지 오라비에게 하는 모든 일에 그들이 전적으로 감사하며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여태까지 두 분에게 누이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쓰잘데기 없는 철부지 계집애였을 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노상 타박이나 당하던 딸이었다. 그런데 이제 누이 동생이 오라비 방을 치우는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은 할 일 없이 바깥에서 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그러다 누이가 일을 다 마치고 바깥으로 나오면 그레고르의 방 상태가 어떤지, 그레고르가 무엇을 좀 먹었는지, 이번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혹시 증세가 좀 나아진 점은 없는지 등을 물으며 누이 동생 입에서 나오는 귀한 소식에 각별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어머니는 훨씬 노심초사하며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레고르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아버지와 누이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며 어머니를 붙잡아 안치곤 했다. 처음에는 그 이유가 제법 합리적이라 그레고르도 그 얘기를 엿들으며 전적으로 수긍을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설명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머니가 마냥 소리를 질러대시니 그냥 완력으로 붙들어 두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레고르를 내가 봐야 해. 내 아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 어미가 새끼를 보겠다는데 왜 그걸 말리는 거야? 고래고래 어머니가 질러대는 소리를 들으며 그레고르는 정녕 매일은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 안에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어머니가 누이보다는 사태 파악을 더 잘하실 것이다. 누이는 그 용기가 대단하지만 그래봤자 아직 어린아이 딸은 아닌가? 어쩌면 이런 막중한 일을 떠맡은 것도 천방지축 어린아이여서 가능한 것인지도 몰랐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그레고르의 바람은 곧 이루어졌다. 낮 동안에는 혹시 부모님이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요즘은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그레고르는 아예 창가에는 얼씬거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방이 워낙 손바닥만 해서 어디 마음 놓고 기어다닐 여유가 전혀 없었다. 안 그래도 밤에는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니 앞으로 어떻게 더 버틸 수 있을지 정말 너무 힘들고 막막했다. 그리고 물릴 대로 물린 똑같은 음식도 이제 정말 더는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너무 심심해서 몸서리를 치다가 사방의 벽과 천장으로까지 진출해 사방팔방으로 기어 돌아다니는 새로운 습관 하나를 터득했다. 특히 천장에 붙어있는 재미는 쏠쏠했다. 그건 방바닥에 붙어있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숨쉬기부터 훨씬 자유롭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주 가벼운 떨림 하나도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느긋하게 저 위 천장에 붙어 무념무상을 즐기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며 화들짝 놀랄 수도 있을 터였다. 하지만 어느덧 그는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 몸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혀 행여 천장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별로 부상을 입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누이는 그레고르가 찾아낸 이 새로운 놀이를 어느새 알아차렸다. 이리저리 신나게 기어다니는 동안 오라비의 몸에서 분비된 점액질이 여기저기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던 탓이었을 거다. 그녀는 오라비가 더 편하게 기어다닐 수 있게 뭘 어떻게 해줘야 하나 하고 둘러보다가 행진에 방해가 될 서랍장이나 책상 같은 가구는 치워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었으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식모 아이도 도와줄 리가 없었다. 부엌 담당이던 식모 언니가 곧장 일을 그만두고 나갔던 반면 16 남짓한 이 아이는 용케도 잘 버텨주고 있었다. 하지만 특별한 용무가 있을 때가 아니면 부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어도 좋다고 이미 양해를 해주었다. 그래서 누이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밖에 도움을 청할 데가 없었다. 딸의 제안에 어머니는 거의 환호를 하며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으나 그레고로 방문 앞에 멈추어 서자 입을 꾹 다물고 말았다. 누이 동생은 먼저 오빠 방에 별다른 일이 없는지부터 잘 살펴본 다음 어머니를 들어오시게 했다. 그런데 막상 어머니가 들이닥치자 그레고르는 혼비백산하여 정신없이 서두르다 아까보다 더 세게 잡아당겼더니 담요의 주름들이 더 깊이 패어 보였다. 겉으로만 봐서는 마구 접혀진 담요 더미 하나가 소파 아래에 처박혀 있는 것만 같았다. 이번에도 그레고르는 가만히 움츠리고 숨을 죽인 채 주름 잡힌 담요의 틈 사이로 바깥을 살피지 않으려 했다. 어머니 쪽으로는 시선을 돌리는 일은 삼가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신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행복했다. 그냥 들어오세요. 오빠는 보이지 않아요. 누이의 말소리가 들렸다. 손을 꼭 잡고 방 안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게 분명했다. 얼마 후 여리고 여린 두 여자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무겁고 오래된 서랍장을 바깥으로 옮기려고 용을 쓰는 모양이었다. 억척스러운 누이 동생이 서랍장의 무게를 거의 제 몸에 싣고 일을 주도하는 듯 어머니는 누이에게 그렇게 혼자 힘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시간이 꽤나 오래 흘렀다. 두 사람이 한 15분을 그렇게 낑낑대나 싶더니 서랍장은 그냥 여기에 두는 게 좋겠다고 어머니가 말을 바꾸었다. 무엇보다 이 물건이 너무 무거워서 아버지가 집에 오시기 전에는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 상태로 방 한가운데 두면 아들이 이리저리 움직일 때 발에 거치적거릴 수 있다는 이유였다.
두 번째 이유는 과연 그레고르가 서랍장을 바깥으로 치우는 걸 좋아하겠냐는 것이었다.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게 어머니 주장이었다. 서랍장을 앞으로 이만큼 빼내고 보니 거기 허전해진 벽이 드러나 보여 어머니도 이토록 가슴이 시리고 아픈데 오랍이라고 마음이 좋을 리 없지 않겠냐는 얘기였다. 오랫동안 오라비 방의 한곁을 지키고 있어서 정이 듬뿍 든 물건인데 그걸 치워버린 빈 방에서 본인 역시 버림받은 느낌이 들 거라는 설명이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절대 자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듯 목소리를 아주 낮게 가라앉히고 거의 속삭이듯 결론부터 잘라 말했다.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그레고르는 절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어머니는 굳게 믿으시는 것 같았다. 가구를 밖으로 옮기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레고르는 우리가 먼저 자기가 회복될 거란 희망을 포기한 줄로 오해를 할 수 있잖아. 혹시나 우리가 너 혼자서 알아서 해라. 그러는 줄 알면 어떻게 해? 내 생각에는 이 방만큼은 옛날 그대로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냥 두는 게 최선일 것 같아. 그래야 그레고르가 원래 돌아와도 모든 게 변함없이 제자리에 있다는 걸 확신하고 그래야 지금 겪는 못된 일에 대한 기억도 한결 쉽게 떨칠 수 있지 않겠어? 그레고르는 어머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신이 혼돈과 혼란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고 부끄러웠다. 지난 2달 동안 가족들이 곁에 있었음에도 아마 인간적 접촉이 차단된 채 단조롭고 지루한 목숨을 견디다 보니 아예 정신을 놓아버린 모양이었다. 정신을 놓아버린 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자기 방에 있던 그토록 소중한 것들이 죄다 치워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여기저기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가문의 손때가 묻은 가구들로 꾸며진 따뜻한 방을 그저 한 마리 버러지의 서식처로 바꾸어 버릴 한심한 생각을 했단 말인가? 동시에 이는 인간이었던 시절의 모든 것들이 망각의 늪을 향해 속수무책으로 휩쓸려도 상관없다는 자포자기일 수도 있었다. 그랬다. 그는 사실 거의 모든 걸 포기해버린 상태였다가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다행히 이제라도 깊은 잠에서 깨어난 셈이었다. 어떤 물건도 치워서는 절대 안 된다.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아들에게 좋은 기운을 선사하는 가구를 치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뜻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한 마리 버러지의 행진이 가구 탓에 거치적거린다면 그건 결코 해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누이는 생각이 달랐다. 누이는 어느새 그레고르 오빠 일이라면 앞장서 전문가 노릇을 하며 부모님과는 각을 세우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지금 어머니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훨씬 더 강경한 입장 아래 당초의 계획보다 더 많이 나가 있었다. 오라비 방에서 기왕 치워버리기로 한 서랍장과 책상은 물론이고 오라비에게 아무래도 필수적인 소파만 방에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가구는 방에서 모두 다 빼내자는 얘기까지 하고 있었다. 누이의 이런 고집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지만 최근 들어 힘겹게 획득한 그의 자신감 탓일 수도 있고 물론 어른들을 향한 어설픈 반항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눈으로 목격했던 실제 현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오빠가 편안히 기어다니려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한데 안 그래도 좁은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 방 가구들이 실제로 아무 쓰임이 없다는 건 누가 봐도 자명했다. 그런데 한번 마음먹은 건 절대 포기 못하는 그 또래 소녀들의 유별난 감수성도 한몫하는 것 같긴 했다. 용감한 누이 그레테는 오라비를 위해 여태까지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픈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오라비의 끔찍스러운 처지를 더욱 참담한 상태로 상정한 것일 수도 있었다. 모든 가구를 걷어낸 황량한 벽을 오라비 홀로 종횡무진 기어다니는 방이라면 그레테 말고 이제 또 누가 들어가 볼 엄두조차 내겠느냐 말이다. 어머니가 그토록 안 된다고 뜯어 말려도 누이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다. 딸과 함께 방 안에 들어오신 어머니는 불안에 떨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금세 입을 다물고 딸을 도우며 서랍장을 바깥으로 빼는 일에 온 정성을 다 바쳤다. 하지만 그레고르 입장에서는 서랍장은 없어도 그냥 지낼 수 있겠지만 책상만은 부디 그 자리에 그냥 두었으면 싶은 심정이었다. 어머니와 누이가 끙끙대며 서랍장을 바깥으로 다 내간 기척을 느낀 그레고르는 소파 바닥에서 머리를 내밀고 어떻게 해야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면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도록 이 상황을 저지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했다. 한편 그레테는 옆방에서 혼자 서랍장을 부여안고 끙끙대며 이리저리 위치를 잡아보려 애를 썼지만 서랍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그만 어머니가 불쑥 그레고르 방으로 다시 들어오셨다. 낯선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가 기겁하시면 다시 어머니 병이 도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허둥지둥 그레고르는 뒷걸음을 치며 소파의 다른 쪽으로 몸을 옮겼다. 그런데 그만 조정을 제대로 못해 앞쪽으로 담요가 살짝 움직이며 어머니 눈에 띄고 말았다. 어머니는 멈칫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레테가 있는 방으로 곧장 달아나셨다. 이건 그저 가구들을 좀 옮기는 것일 뿐 아무 일도 아니라고 정말로 괜찮다고 그레고르는 자신에게 혼잣말을 반복했지만 주위의 소란스러움이 계속되자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다. 어머니와 누이는 분주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작은 소리지만 자꾸 서로 불러댔다. 특히 가구를 바닥에 대고 끌어대니 불쾌한 소음이 계속 이어졌다. 그레고르에게는 이 소음들이 사방팔방에서 달려드는 덩치 큰 괴물처럼 공포스럽게 느껴졌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잔뜩 웅크린 채 바닥에 몸을 붙이고 어떻게든 참으려 무던히 애를 써보았으나 도저히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 있는 그대로 자기 상태를 드러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보였다. 모녀는 지금 그의 방을 탈탈 털어낼
털어내고 있었다. 그건 그레고르 본인에게 애틋했던 모든 걸 앗아가는 일이었다. 서랍장은 이미 끌고 나갔는데 거기에는 실톱이며 장비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그리고 지금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책상을 뜯어내는데 그건 상업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 앉아서 숙제를 하며 오래 정이 든 책상이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더는 어머니와 누이의 깊은 속내를 헤아려 줄 여유가 남아있지 않았다. 아니, 두 모녀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모녀는 이미 녹초과되어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따금 턱을 바닥에 끌고 다니는 그녀들의 발소리만 들릴 따름이었다. 그레고르는 그만 자리에서 뛰쳐나왔다. 어머니와 누이는 옆방에서 책상에 몸을 기댄 채 이제 좀 한숨을 돌릴까 하던 참이었다. 그는 정말 뭐부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왔다 갔다 네 차례나 방향을 바꿔보았다. 하지만 가장 시급하게 구출해내야 할 물건이 무엇인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때 텅 빈 벽에 아직 그대로 걸려있는 모피로 온몸을 두른 그 여인의 초상화 액자가 두 눈에 딱 들어왔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몸을 세우고 그리로 기어 올라가 벽에 걸린 액자를 온몸으로 마구 비볐다. 액자의 차가운 유리가 뜨거운 배에 닿으니까 그 감촉도 무지 좋았다. 그림은 이제 그레고르의 몸집에 완전히 파묻혀 이것만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거실 방향 문으로 머리를 돌려 어머니와 누이가 다시 방에 돌아오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옆방에 있던 두 사람은 충분히 쉬지도 못한 채 그레고르 방으로 들어왔다. 그레테는 어머니를 팔로 단단히 감싸 부축을 하며 들어왔다. 자, 이제 뭐부터 내가 할까? 그레테가 이렇게 말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벽에 붙어있던 그레고르의 시선과 그녀의 시선이 딱 부딪혔다. 모친이 함께 계셔서인지 누이는 정신을 바로 차리고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어머니 쪽으로 기울였다. 그러더니 무척 떨리는 소리로 서두르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기 엄마, 우리 저기 거실에 가서 잠시 쉬었다 오는 게 좋겠다. 그치? 그레테가 왜 그러는지 그레고르는 바로 알아차렸다. 누이는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일단 피신시킨 후 오라비를 벽에서 끌어내릴 것이었다. 어디 그게 네 맘대로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꾸나. 그레고르는 자기 그림 위에 바짝 쪼그린 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이제 누이의 얼굴을 향해 확 달려들 수도 있었다. 어머니는 그레테의 말에 불안한 모습이었다. 옆으로 쭉쭉 물러서다가 꽃무늬 벽지 위에 얼핏 커다란 감색 얼룩이 싸질러져 있는 걸 보고는 아까 자신이 봤던 게 바로 그레고르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어머니는 그만 신음소리를 내며 소파 위로 쓰러졌다.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는 모든 걸 포기한 듯 두 팔을 쫙 벌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아, 오빠 왜 이래? 누이는 주먹을 흔들고 사나운 눈으로 그레고르를 째려보며 소리 질렀다. 이건 그레고르의 변신 이후 처음으로 누이가 오라비에게 직접 던진 말이었다. 어머니가 정신을 되찾게 할 무슨 약 같은 걸 가져오려는 듯 누이는 곧바로 옆방으로 달려갔다. 그레고르도 어떻게든 돕고 싶었다. 모피 여인 그림은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잠시 몸에서 떼어놓기로 했다. 하지만 액자 유리가 배딱지에 워낙 단단히 붙어 있어서 강제로 그걸 떼어내는 게 조금 힘이 들었다. 예전에도 늘 그랬듯 그레고르는 누이에게 뭐라도 도움되는 말을 해주리라고 열심히 옆방으로 달려갔지만 분주하게 여러 약병을 꺼내 들여다보는 누이 뒤에 멀거니 선 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누이가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손에 들고 있는 병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고 바닥에서 튀어오른 유리 조각 하나가 하필 그레고르 얼굴에 꽂히면서 갑자기 생겨난 생채기 속으로 피부를 녹이는 약물까지 파고들었다. 그레테는 품에 담을 수 있는 약병을 전부 안아든 채 던 어묵거리지 않고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달려가서 한쪽 발로 콱 밀어서 방문을 닫아버렸다. 그레고르는 자기 탓에 그만 위독할 수 있게 된 어머니를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그가 또 문을 열려고 했다가는 어머니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누이를 다시 혼비백산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기다리는 수밖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 그레고르는 걱정과 자책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동동거리다가 사방팔방으로 벽과 가구 그리고 천장까지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전체가 빙글빙글 자기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고 절망에 몸을 가누지 못해 그만 커다란 테이블 한복판으로 툭 떨어졌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그레고르는 내내 거기 뻗어 있었고 주변은 모두 고요했다. 어쩌면 좋은 조짐일 수도 있었다. 그때 현관문의 초인종이 울렸다. 식모 아이는 여전히 부엌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서 그레테가 문을 열려 나가야만 했다. 아버지가 오신 것이었다. 무슨 일이 있냐? 아버지는 대뜸 그렇게 물었다. 그레테의 안색이 이미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주 먹먹하고 흐릿한 음성이 들렸는데 아마도 누이가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답해서 그런 것 같았다. 엄마가 의식을 잃었는데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로 오빠가 뛰쳐나왔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게 왜 니들 여자들은 내 말을 안 듣냐? 아버지의 호통이었다. 그레고르는 그레테의 짤막한 몇 마디를 아버지가 엉뚱하게 오해했음을 즉각 알아차렸다. 아들이 무슨 폭행이라도 저지른 줄 아시는 게 틀림없었으니 먼저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오해를 풀어드릴 방법을 서둘러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럴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어 보였다. 그래서 헐레벌떡 자기 방 쪽으로 내달아 몸에다 몸을 밀착시켜 열심히 미는 신용을 했다.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서면서 아들을 보자마자 그 속내를 알아차렸으면 해서였다. 그레고르는 자신이 원하는 건 오직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니 굳이 그를 어디로 밀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방문만 주면 얌전히 거기 들어가 있을 테니 가족들 눈앞에서 바로 사라지게 된다는 걸 긴히 알려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시시콜콜한 내용을 섬세하게 감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 아, 집 안으로 들어서며 아버지는 한편으로는 성질도 나고 동시에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한 그런 소리를 냈다. 그레고르는 기대고 있던 문짝에서 고개를 돌리고 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아버지의 풍모가 그의 마음속에 있던 아버지와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달랐다. 하긴 지난 얼마 동안 사방팔방 새로운 스타일로 기어다니는 방법을 익히는데 정신이 너무 팔려서 요즘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예전처럼 크게 마음을 쏟지 못한 건 사실이었다. 게다가 여러 정황이 바뀌었으므로 이에 대처하는 마음의 각오 같은 게 필요한 터였다.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저분이 정령 그레고르의 아버지가 맞단 말인가? 그레고르가 지방 출장을 떠날 때 보면 아버지는 북망산천으로 꼭 떠날 사람처럼 축 늘어진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계셨다. 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올 적이면 언제나 잠옷 차림으로 안락 의자에 파묻혀 아들을 맞으셨다. 그런데 바로 저분이 그 아버지와 동일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는 항상 자리에서 똑바로 일어나실 힘도 모자라서 팔이나 간신히 들어 올려서 아들에게 반갑다는 표시를 하던 그런 분이셨다. 몹시 드물게 기껏 1년에 몇 차례 명절이나 일요일에 함께 산책을 나갈 때도 누구보다 느릿느릿한 어머니와 그레고르 사이에서 더욱 느린 걸음으로 오래된 외투를 뒤집어 쓰고 지팡이로는 조심 또 조심 땅을 살피며 걸음을 옮기던 분이 아버지셨다. 이따금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선 채 가족들을 모두 모이게 한 후 간신히 뭐라고 말을 꺼내시던 그 노인네가 바로 저 양반인가? 그 노인네는 지금 저렇게 마치 은행에 근무하는 정규 직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금빛 단추 달린 푸른 제복을 입고 반듯하고 꼿꼿한 자세로 여기에 계셨다. 윗도리의 빳빳한 차이나 칼라 위로 그 노인의 발달한 이중턱이 무척 단단해 보였다. 또 숙검정 눈썹에다가 경쾌하고 까만 눈동자는 주의 깊게 상대를 꿰뚫는 힘까지도 느껴졌다. 봉두 남발이던 백발은 어느새 어색할 만큼 가지런히 나뉜 가르마 양쪽에서 거의 빛이 날 만큼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다. 그는 아마 어느 은행 표시인 듯 황금색 배지가 유난히 돋보이는 모자를 벗어 거실 저쪽 끝에 소파 위로 휙 집어던졌고 모자는 긴 포물선을 그리며 거실 전체를 가로질러 날아갔다. 아버지는 잔뜩 인상을 쓰며 두 손으로는 긴 윗도리 앞자락을 뒤로 젖히고 양쪽 바지의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그레고르에게 다가오셨다. 그는 자신이 뭘 어떻게 하려는지 당신 본인도 잘 알지 못하셨다. 아무튼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높이 발을 쳐들고 저벅저벅 걸어왔는데 아버지의 장화 밑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레고르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렇다고 바보처럼 마냥 그대로 거기에 있진 않았다. 버러지가 된 첫날부터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최대한의 완력으로 밀어붙이시는 게 버러지로 변한 아들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긴다는 점을 말이다. 그레고르는 일단 아버지에게서 몸을 피했다. 아버지가 멈추면 그도 멈추었으나 조금이라도 쫓아오는 기색이 느껴지면 다시 움직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몇 차례 방 안에 맴돌았음에도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워낙 천천히 움직이니 특별히 쫓고 쫓기는 추격전 같지도 않았다. 그레고르는 최대한 바닥을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움직였다. 혹시 벽이나 천장으로 올라갈 경우 자기가 무슨 못된 생각이라도 하는 줄 아버지가 행여 오해하실까봐 두렵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지금의 달리기도 오래는 못할 것이라고 금세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성큼 한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그레고르는 여러 개의 다리가 수많은 동작을 취해야 했기 때문이다. 갑충의 몸으로 변신하기 전부터도 그의 폐는 튼튼한 편이 아니어서 벌써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점점 몸은 비틀거리고 다리 쪽에 힘을 집중하다 보니 제대로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들었다. 어느덧 머릿속도 몽롱해져서 이렇게 달리지만 말고 달리 도망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하고 그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 하긴 여기 거실 벽에는 각각 문양들이 정교하게 새겨져서 가구가 들어와 사방이 꽉 막혀 있긴 했다. 그때 그레고로 바로 옆에 뭔가가 스치듯 날아오는가 싶더니 또르르 앞쪽으로 굴러갔다. 사과였다. 그런데 곧 두 번째 사과 한 알이 다시 날아왔다. 그레고르는 너무 놀라 정신이 멍해져 가만히 거기 있었다. 아버지가 아예 폭탄 세례처럼 사과를 던져대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도망가봤자 별로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는 거실 찬장 위 접시에서 사과 몇 알을 집어 주머니에 채워넣고 목표를 따로 정한 것 같지도 않게 그레고를 향해 마구잡이로 던지기 시작했다. 새빨간 꼬마 사과들은 감전이라도 된 듯 바닥에서 마구 뒹굴며 서로 부딪혔다. 그레고르 등짝으로도 하나가 스쳐갔으나 세게 던진 게 아니었던지 별 탈 없이 그냥 지나갔다. 그러나 연이어 날아온 사과 하나가 그의 등짝을 후려치며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피부를 뚫고 살 속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박혀버리니 너무 놀라서 고통스럽고 그레고르는 몸을 비틀며 어떻게든 자리를 바꾸어 볼 양으로 자꾸 어디로 기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냥 포박당한 듯 꼼짝을 할 수가 없었고 모든 감각이 혼란에 빠져 그 자리에 그냥 뻗어버리고 말았다. 가물가물한 의식의 마지막 순간 그레고르는 자기 방의 문에 열리는 게 어렴풋이 보였고 어머니를 가로막고 만류하는 누이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런 누이를 밀쳐내고 허겁지겁 뛰쳐나오는 어머니도 보였다. 그런데 아까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을 때 숨을 편히 쉬라고 누이가 허리춤을 풀어드렸던 탓인지
치마며 속옷도 마구 흘러내렸다. 아버지를 향해 질주하는 길에 겹겹이 쌓인 속옷들과 치마에 걸려 비틀대던 어머니는 다행스럽게도 아버지 품에 제대로 달려들어가 안겼다. 그런 와중에 아들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아버지 뒷머리를 두 손으로 꽉 붙든 채 애원하며 아버지와 합체가 되었다. 하지만 기력이 다한 그레고르는 점점 더 시력이 떨어져 눈앞이 흐릿하니 이 기막힌 광경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